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40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민원련 배나은 활동가고 부녀회장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우울하게 현충일이잖아. 현충일, 그 조의를 표해야 되는 현충일. 네. 갑자기 민원연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행사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연극을 보기로 했습니다. 현충일 날. 물론 활동가는 의무적으로 오는 건 아니고요. 보고 싶은 사람만 보라고 했는데 아무도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마 저만 가게 될 것 같은데 회원은 한 20명 정도 신청했대요. 회원들이 10,000원 내고 오시겠다 이렇게 하신 분이 지금 20명 정도 된다고 하는데 연극은 그 손잡고라는 그 단체에서 하는 작전명 씨가 왔다래나? 네. 씨가 떴단가? 씨가 왔단가? 예. 그런데 지금 계속 그 친구가 저희 민원연 활동가였던 방송 모니터 담당자였던 분이 거기 손잡고에 간사로 가 있는데 계속 저한테 페이스북으로 강제가 아니고 이렇게 방송 알림하고 이거 공유 좀 해달라고 계속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계속 봤는데 진짜 노동계의 쟁쟁한 그 현장의 분들이 그러니까 노조위원장 분들이 계속 나오셔가지고 그 연극 끝나고 나서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관객과의 대화. 듣는데 진짜 슬프긴 되게 슬프더라고. 한 2개 정도 이렇게 하면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권영국 변호사도 나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손배소 문제들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그 정영아 MBC 본부 전 위원장 지금 해고자죠. MBC 해고자 그 분하고 저하고 또 누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MBC 이야기를 가지고 주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MBC, KBS의 그 내부의 양심적인 그 언론인들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서 특히 오늘 그 연극 자체는 사실은 모든 노동계를 그 현안을 다룬 것이어가지고 MBC 사태만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끝나고 나서 MBC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고요. 그거는 제가 아니고 우리 윤지상 활동가가 페이스북 생중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공유해서 이따 그 민원연 이름으로도 공유하고 오후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3시부터 하는 연극이고요. 지금이라도 보실 분 있으시면은 신청해 주시면 되고요. 대학로에 있는 극장이라고 하는데 연우소 극장인가 한데 매진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연극이 10,000원에 보실 수 있으니까요. 근데 현장에 오시면 10,000원이 아니에요. 근데 저한테 문자를 주시거나 하면은 10,000원에 보실 수 있으니까요. 오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스북으로 메시지를 남기시던가 댓글을 남기시던가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 활동가를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 분야는 언론 모니터입니다. 언론 모니터 활동가는 언론 보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글을 쓰는 활동가입니다. 평소에 이런 증상을 가진 사람들은 한번 도전해보세요. 1. 시사 문제에 관심이 많다. 2. 뉴스를 보면서 투덜거림이 잦다. 3. 시끄러운 사안이 터지면 이를 어떻게 봐야 할까 고민한다. 4. 불만이나 시시비비를 글로 잘 정리한다. 서류 접수는 6월 15일 저녁 6시까지.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민원연 이메일 ccdm1984@한메일.net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원련 홈페이지나 전화 02-392-018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지원해주세요. 예, 그러면 오늘은 또 무엇을 털어볼까요? 예, 그러면은 신선한 이슈인 제 걸 먼저 좀 해보겠습니다. 신선하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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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사드 얘기만 계속하면은 또 지켜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신문. 이게
4대강 16개 보가 있는데 그중에서 6개 보가 수문이 이번에 완전히 일제히 네. 개방이 됐죠. 근데 이번 수문 개방 둘러싸고서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건 크게 두 가지였죠. 하나는 가뭄인데 수문을 개방하면 농업용수 확보가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하나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완전 반대로 아니 요렇게 찔끔 열어서 네. 그러니까 적은 수의 보만을 그리고 이 정도 수위로 개방을 해서 어떻게 녹조 문제 해결하고 네. 오염을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어떤 굉장히 상반된 주장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부 해명을 했는데요. 사실상 가뭄 우려에 대해서는 아예 그 환경부, 농림축산부, 식품부, 국무조정실 그리고 국토교통부 합동 브리핑을 열고서요. 농업 가뭄이 심한 그 경기 남부 지역하고 충남 서부 지역이 개방되는 그 지역하고 완전히 지뷰 수역이 달라서 네, 관련이 네. 없다. 그래서 네. 그 브리핑을 할 때 아예 지도를 보여줬어요. 네, 네. 근데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정말 관계가 없는 네. 지역들이에요. 이렇게 네, 색깔 네. 칠해져 있는 부분이. 가뭄 피해가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별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방하는 6개 보안은 집수 유역이 다르기 때문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는 것으로, 실제로 가뭄 지역인 경기 남부와 충남 서부, 전남 도서 지역이 4대강과 멀리 떨어져 있고, 가장 가까운 가뭄 지역인 충남 예산도 공주보와는 28km나 떨어져 있습니다. 정부는 또 4대강 주변은 이미 관계시설이 잘 갖춰져 있고 수위를 낮추는 폭이 적어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이번 수문 개방폭이 너무 적어 녹조 제거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개방 수위에 대해서는 일단 MB 정부 때 양수장 취수구 높이를 높였대요, 다. 네네. 그래가지고 그 완전 전면 개방으로 완전 수위를 낮추면 이게 취수구가 취수가 안 돼요. 수면 위로 올라와서 양수 그장 사용이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아예 농업용수 사용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수위를 더 내릴 것이다. 네네네. 이렇게 아예 얘기를 한 것이죠. 근데 이 두 가지 설명이면 사실 어쨌든 해명이 다 된 거라고 보는데, 이거 관련해서 이제 6개 일간지가 현장 루포 기사를 내놨습니다. 네. 다. 그러니까 6월 1일이면 사실 다 갈 법하다 네, 생각을 네, 하잖아요. 네. 이런 거 나오겠다 싶었는데 다 내놨는데요. 구성이, 루포라는 게 보통 그 구성이 그 개방된 순간 그 보를 찾아가서 거기 이제 주민들이나 아니면 환경단체 사람들 반응을 전달하고 네네.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뭐 그래서 실제 물이 색깔이 어땠다느니 막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전문가 해석 같은 거 붙여주고, 그래서 비슷비슷할 것 같은데 굉장히 다른 측면들이 있었어요. 아주 네. 크게 두 가지 측면이 달랐는데, 제가 했던 질문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일단 정부가 말했던 그 가뭄 지역하고 보개방 지역이 불일치한다는 네네. 사실이 기사 내에 어쨌든 전달이 되고 있는가.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안 하고 만약에 가뭄 우려만 전달을 하면 이건 네. 사실상 왜곡하는 거죠. 그렇죠. 그죠. 근데 일단 그 지도를 지면에 실어준 거는 경향, 한겨레, 동아일보였어요. 이렇게 세 매체만 실었고, 그중에서 경향이랑 한겨레 같은 경우는 아예 별도의 기사를 빼서 그 지도를 분석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이 지역이랑 다르고 지뷰 지역이랑 다르기 때문에 가뭄이랑 상관이 없다. 그 기사 제목들도 아예 가뭄과 직접 연관 없다. 이런 식이에요. 근데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조금 달라요. 기사에 그 르포 기사에다가 뭐랄까 지도를 붙여놓기면 놓거든요. 근데 기사 내에 설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알아서 뭐야? 알아서 인지해라. 왜 약간 보고를 이런. 안 하는 거야? 그런데 네. 이상하게 그거에 대한 해설은 다른 기사에 있어요. 그러니까 지도를 붙여놓은 기사가 위에 있으면 한참 밑에 떨어져 있는 다른 기사에다가 정부가 지뷰수역 유역이 달라서 농업용수 조달에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사실을 전달을 해줘요. 근데 이 기사도 전 사실 굉장히 심각하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4개의 단락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앞에 2 단락은 이거예요. 그냥 그렇게 농업용수 조달에 문제가 없을 거고 뭐 이렇게 지역이 다르다라는 거 얘기를 해주다가 그 뒷부분에 갑작스럽게 정부의 가뭄 대책 얘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네. 기사 하나의 기사 네, 내에 네. 두 가지 정보가 들어있는 네. 거예요. 하나는 이거 4대강 그 보개방에 관련된 정보를 2단락에선 전달해주고 어떤 계기 없이 뒤에는 정부의 어떤 가뭄 대책을 네. 딱 붙여줘요. 그러면 직관적으로 받아들였을 때 기사를 읽으면, 그러니까 저도 무방비하게 기사를 딱 읽으면 이 4대강 보개방과 가뭄 문제가 이렇게 연결돼 있나? 직접적으로 연결돼 그죠. 있는 그런 것처럼 인상을 느껴지죠.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주 그렇게 교묘하게 네. 연결되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연결을 되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문장이 뭐가 있냐면은
정부가 먼저 얘기한 건 그거예요. 그 상류, 그러니까 보가 위치한 강의 본류에서 물을 내려보내는 상류의 다목적댐 저수율은 40.7%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예년 평균 저수율이 39.1%와 비교했을 때 좀 높다. 네, 그래서 사실상 가뭄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브리핑 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동아일보가 이거를 기사 내에서 전달을 한 다음에 이 뒤에 곧바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전국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은 57%로 평년보다 한참 낮다. 따라서 큰 비가 10일까지 내리지 않으면 57곳, 그리고 20일까지 안 오면 123곳이 바닥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뭐가 이상한지 약간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4대강 보호 개방과 관련해서 가뭄이 이것과 연결이 있다고 얘기를 하려면 전국 평균 그렇죠. 그건 필요 없어요. 그 그건 주변에. 네, 전혀 필요하지 않고요. 그냥 상류. 그러니까 육개보 상류 다목적댐 저수율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근데 거기만 정부 발표에 따르면 거기는 일단은 안정돼 예년 평균보다 있다. 높다는 거예요. 그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게 전국 평균을 내면서 뭔가 되게 지금 위험한 가뭄 심각한 상황인 것처럼. 거고, 그런데도 마치 4대강 보호 개방을 하려고 한다는 어떤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납득하기 어렵죠. 이 구성 자체가 일단 총체적으로 이상하고, 이게 이런 짓들을 대부분 많이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가 굉장히 티나게 했다. 이게 6월 1일 그 개방된 거 관련 르포 기사 밑에 이런 걸 붙여놓는 것도 좀 눈에 띄었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의도했건 안 했건, 물론 의도했다고 저는 네. 추정하지만 의도했건 안 했건 굉장히 이거는 두 사건 네. 연관이 되는 것처럼 보도하는 건 좀 주의를 해줘야 된다. 왜냐하면 한겨레하고 한국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똑같은 그 정부 가뭄 대책 추진 상황을 전달할 때 이거를 아예 별도 기사로 전달해요. 그 내용을 섞지 않아요. 4대강 보랑 안 섞는다는 거죠. 네, 보호 개방 관련된 그런 얘기랑 안 섞어요. 그냥 166억 추가 지원한다 뭐 이런 지원 상황을 쭉 나열하는 별도의 기사를 그게 정상적이죠. 사용을 해주죠. 그리고 조선일보,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지도는 써주지 않아요. 근데 관련 기사에 딱 한 줄씩 정부 입장을 써줘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조선일보는 기사의 마지막 문장으로 정부는 이날 합동 브리핑을 열고 개방되는 6개보는 가뭄 지역과 직접적 관련이 없다고 했다. 이렇게 써줘요. 근데 기사의 한 80%는 가뭄 걱정하는 농민들의 어떤 이야기들이었다. 그리고 중앙일보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줄 덧붙여주는데, 중앙일보도 가뭄 걱정하는 농민 목소리를 한참 전달하다가 이렇게 덧붙여주는 거죠. 그리고 한국일보는 지도로도 그리고 기사 안의 코멘트로도 이 사안을 전달 안 합니다. 네, 자, 제가 제기했던 두 번째 문제는요. 질문이 뭐냐면, 현장에는 굉장히 여러 명의 목소리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기사들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농민 중에서도 뭐 하우스를 농사를 하시는 분들,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재배 작물, 그리고 내가 재배를 뭐 어디에서 농사를 짓느냐에 따라서 다 입장이 다르세요. 네네네. 보호 개방을 환영하시는 분들도 있고, 작물 그거에 대해서 그냥 어떻게 될 건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물을 빼니까 좀 걱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단순히 그러면 농민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좀 들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요거를 유일하게 한 매체만, 농민은 마치 다 가뭄 때문에 이 보호 개방을 반대하는 것처럼 전달한 매체가 한 매체가 있어요. 딱 조선일보. 한 매체. 네. 일단 조선일보를 제외한 5개 매체는요, 환경단체뿐만 아니라 뭐 지역 주민, 농민 간에서도 이게 다 입장 차이가 있다는 거를 멘트로 다 따서 정리를 해요. 왜냐하면 르포 기사니까 실제 네. 현장에 가면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가 다르게 있잖아요. 그리고 하다못해 동아일보조차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만 마을의 위치와 재배하는 작물에 따라 다른 주장을 펼치는 농민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준단 말이에요. 네. 근데 조선일보는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 제목이 이거예요. 보호 열리자 환경단체는 환호, 농민은 한숨. 이게 기사의 네네. 모든 내용이에요, 사실. 네. 환경단체는 막 옆에서 기뻐하고 있어. 물색 속도 없이. 근데 농민들은 막 속이 타. 어떡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좀 눈에 띄는 그 멘트가 뭐였냐면은, 왜 남 농사 짓는데 외지인들이 와서 물을 빼라 말라 간섭이냐. 그러니까 농민들의 어떤 심경이 이런 거다라고 주요 코멘트로 뽑아준 게 이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프레임이 있는 거냐면, 환경단체는 외지인인 것이고, 그렇죠. 농민들, 그 현지 사람들은 지역 상황을 아주 잘 아는 농민들은 다들 힘들어하고 불만에 가득 차 있다. 네. 요걸 부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같은 날 거의 비슷한 지역에 다 비슷한 기자들이 갔는데 조선일보 기자들만 못 만난 거예요. 아니. 근데 자, 네. 기뻐하는 주민들을 조선일보 기자만 못 만났어요. 아. 왜죠?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주민들이 거부했을 수도 있죠. 네, 조선일보랑 그러면- 인터뷰 안 한다. 네, 그런 어떤 곤욕을 겪었을 수도 네. 있지만, 네, 우리 민주 농민들이 있을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랬을 가능성도 네. 있을 수 있다. 그럼요, 뭐 네. 저는 그렇게 좀 안타깝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네네. 외면 당한 거지, 네. 조선일보가. 또 하나 마지막 기타 특이점이 좀 있는데요.
그 농민들의 어떤 농심을 부각하고 있긴 하지만 기사 내에 한두 줄씩 어떤 레저 스포츠, 문화재, 그 보호 수위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어야만 추진이 될 수 있는 그런 이거예요? 행사에 대한 고민을 딱 언급을 해준 매체가 두 군데 있어요. 조선동화? 네. 아, 진짜. 뻔하죠. 네,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가뭄으로 고통을 겪는 농민들은 물 한 방울이 아쉽고 백제 문화재, 수상공연, 수상스포츠 등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조선일보는 아예 이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기고를 별도의 기사로 처리를 해줬는데요. 소수력 발전과 수변 공원 운영에도 지장을 주고 수상 스포츠 활동도 위축될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물이 다 썩어가고 있는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원래 못할걸요? 네, 거기 사람이 누가 가서 그걸 지금 즐긴다고 진짜 한심합니다. 특히 지금 낙동강 그 쪽에 있는 그 수상 레저 중에 그 요트 선착장이 있는데 거기는 운영 못한 지 꽤 됐어요. 왜냐면은 거기 낙동강에 그 썩은 뻘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수위가 너무 낮아진 거야. 그러니까 보개방하기 전에 이미. 그래서 요트가 못 들어와요. 요트 정박장인데. 아니 거기서 물이 썩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놀다가 물에 튀기면 질병. 원래 안 돼요 원래. 무서워서 안 간다고요. 원래. 네, 반면에 한겨레 같은 경우는 이날 아예 일면에다가 4대강 녹조 문제 책임이 이명박 정부에 있다라는 그렇죠? 그런 내용을 담은 별도의 기사를 배치를 해줬습니다. 아주 눈에 띄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네, 4대강은 사실 지금 수질만으로도 엄청 심각한 상태인데. 네. 어쩌려고 이러는 건지.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먹고 죽자는 건가요? 네.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그죠? 정부 입장에서는 참 딜레마예요. 요즘 그 수로를 물을 다 주려면은 그걸 만드는데 너무 돈이 또 많이 들더만요. 그러니 그거를 다 해서 물을 주기도 참. 그걸 하느니 차라리 동네에 저수지를 다시 파는 게 더 돈이 안 든다는 그래서 있으니 지금 그 저기 백제본가요? 지금 인공수로 만들고 있는 데가 거기는 지금 공사하는 데만 총 예산이 1,023억인가 그래요. 엄청나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4대강 아까 배나와 동가가 얘기했는데 4대강 16개 보가요. 심각한 가뭄 지역이랑 대부분 불일치예요. 그러니까 물을 모아놨는데 심각한 가뭄 지역이랑 너무 멀어요. 너무 멀어서. 그러니까 그걸 물을 끌고 가려는데 너무 이 또라이들이 애초에 사업을 할 때부터 물을 보낼 생각을 안 하고 보낼 생각 안 하고 심지어는 보낸다는 그런 사업 계획이 없어요. 파는 게 중요한 거야. 일단 파는 거야. 그래서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백제보 인공수로가 저 이제 터널을 굉장히 이제 물 터널이죠. 물 터널인데 막 산을 넘어요. 물 터널이 너무 멀어가지고. 그 길이만 27km예요. 27km. 무슨 그게 가뭄 대책이에요, 그 보가. 야, 진짜 이거는 정말 주리를 틀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거 관련돼서 내가 만약에 한 건이라도 이거 관련해서 사인을 하고 뭔가 결제 관련이 됐다 이런 사람들 다 정말 잡아 쳐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청문회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렇게 보도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돼. 굉장히 깝깝한 노릇이에요, 진짜로. 적폐 청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가 저는 언론 적폐라고 생각합니다. 민원연에 대한 압도적 지지가 대한민국의 새 시작을 여는 힘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힘으로 언론 교체 꼭 해내겠습니다. 정말 잘해보고 싶습니다. 힘을 모아 주십시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방송 저는 또 사드 허위보고 사태 관련해서 또 깝깝한 보도 하나. MBC가 지금 상당히 난리인데 MBC가 이제 하다 외신을 오독하는. 외신을 오독해서 그걸 그냥 보도하고 있는 거예요. 오독은 그래도 양호한 거 아니야? 이게 근데 아니고 오독 오독도 오독이지만 정말 몰랐을까?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오독도 오독이 문제지만 이제 6월 2일 보도입니다. 금요일 보도예요. 금요일 보도인데 MBC가 이 전까지 뭐 청와대가 몰랐으니 바보야, 뭐 알았는데 오해했을 거야, 뭐 이런 식의 프레임으로 계속 청와대 잘못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자기네 말도 바꿔가면서 그런 상황을 하다 이제 6월 2일이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보도를 하냐면은 이것 때문에 한미 동맹에 균열이 갈 것이다. 그래 겁주더라고 네. 이제.
그러니까 가진 방식을 다 쓰는 거예요. 네, 맨날 바꾸고 있어요 프레임을. 그래서 미국 내에서 엄청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도를 하는 거예요. 실제는 아닌가 봐요. 실제는 아니죠. 왜냐면 미국의 공식 반응이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것도 아니야. 미국의 공식 반응이라고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이해한다예요. 왜 이해한다냐면은 일단 6월 2일 날 정의용 안보실장이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을 만나요. 6월 2일 같은 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민구 장관이 우리 이제 요주의 인물 한민구 장관이 아시아 안보회의를 참석했어요. 싱가포르에서 있었는데 여기서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미 국방장관을 만나요. 근데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랑 정의용 안보실장이 만난 맥메스터 안보보좌관 자 이 두 사람이 뭐냐면은 안보수장들이에요. 미국의 안보수장. 이 두 사람이 모두 얘기를 듣고는 이해한다. 충분히 그렇게 조사할 수 있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식 입장은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잖아요. 네. 그런데 이해 안 하면 어쩔 거야. 네, 이해한다. 해라. 절차적인 정당성 중요하다. 그죠. 근데 그리고 우리 이 정의용 실장이나 한민구 장관이나 다 가서 먼저 얘기한 게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조사하는 게 사드 배치로 완전히 뒤집는 게 아니다. 그죠.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보는 거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 이해한다고 말한 거예요. 자, 근데 MBC가 계속 이게 미국 내에서 엄청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한미동맹의 균열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 그 방식이 왜 그렇게 보도하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6월 2일 날 보도인데 정의용 안보실장이 방미를 해서 맥메스터 안보보좌관을 만난 거를 먼저 보도를 한 다음에 그 다음 보도 제목이 심상치 않은 미국의 기류. 중국의 환심사기다. 이런 보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보도 시작부터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정의용 안보실장은 사드 배치를 둘러싼 최근의 국내 논란이 한미동맹의 걸림돌이 되진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미국 내에선 다분히 중국을 의식한 거란 불만과 우려도 표출되고 있습니다. 이해한다고 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MBC가 미국 내부 반응을 나열을 해요. 자, 뭘 나열하냐면은 CNBC 방송은 사드를 놓고 벌어진 드라마는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라는 CNBC 방송국의 기사. 또 하나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사드를 배치해서 해가 될 일은 없다면서 사드와 관련한 기존 결정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거리를 두기 위해 사용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출처를 붙이지 않고 그냥 미국 내 일각에서 나온 주장이라고 하면서 MBC가 또 미국 내 일각에선 중국이 사드 논란을 이용해 한미 관계를 틀어지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일각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 이렇게 MBC가 한 3개 정도 나열을 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CNBC 방송국의 기사,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 출처를 단 건 요 2개죠. 요 2개 가지고 지금 미국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한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오독이 아니라 실제 그런 말을 했다고 해도 그건 나올 수 있는 말이죠. 네. 미국 안에서 어차피 보수 단체 아닌가요? 헤리티지 그런. 네.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미국 내부에서 여러 가지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적어요 일단. 좀 많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 정도로 하려면. 그러게요. 맥메스터 보좌관이 이해한다고도 했지만 미국 내에서는 불만이 많다. 그러면 좀 많이 해줘야 되고 이렇게 보수적인 애들만 말고 좀 여러 군데서 해주면 좋은데 뭔가 중도적인 그런 곳에서 자 그래서 제가 그냥 넘기려다가 혹시나 해서 CNBC 기사를 확인을 해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심각한 하자가 발생한 거예요. MBC 보도에 역시나 MBC가 외신을 인용하면 한 번은 봐야 한다는 이 명제가 다시 한번 정립되는 자 뭐냐면은 일단 첫 번째 문제는 그러니까 CNBC 방송국의 분석하고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을 지금 따로따로 나열을 했단 말이에요, MBC가. 근데 일단 첫 번째 문제는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이 CNBC 방송국의 기사에 인용돼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너무 치졸하다. 네. 한 기사에 있는 거를 쪼개서 마치 다른 출처인 것처럼. 야, 이거 너무 나쁘다. 그러니까 찌질하다. CNBC 방송국의 기사에 그 헤리티지 재단의 그 분석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MBC가 인용한 게. 그러니까 CNBC가 기사를 내면서 헤리티지 재단의 베너블이라는 연구위원회 발언을 인용한 거예요. 그거를 우리 MBC가 그렇다고 말도 안 해주고 싹 잘라가지고. 네, 일단 첫 번째 그게 문제고. 그리고 이제
MBC가 그러니까 이게 의도적인지 의도적이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해석을 완전히 잘못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을 완전히 잘못한 건데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지금 MBC가 인용한 CNBC 방송국의 저 입장 중에 뭐가 있냐면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문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이다. 요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원래는 원문에 보면은 문 대통령의 이 조사 지시가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시도라고 지금 MBC가 해석을 한 그 원문을 보면은 일단 전체 문장은 뭐냐면 문 대통령이 지금 이 조사 지시를 한 것은 중국의 페이버를 얻기 위한 시도고 그 이유는 MBC가 이건 빼버린 건데 그 이유는 중국이 끊임없이 경제적 압박을 넣고 있기 때문이라는 이게 원래 원문의 문장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일단 중국의 경제적 압박이 있다는 부분을 MBC는 빼버린 거죠.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시도라는 해석만 넣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전체 문장에서 좀 중요한 부분 잘라냈다. 이것도 문제고 두 번째 페이버라는 단어를 썼는데 CNBC가 자 페이버를 과연 우리가 환심이라고 해석을 해야 되느냐의 문제도 상당히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버는 사실 사전을 보면 뭐 호의 정도 그런 정도의 단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이거를 해석을 해보자면은 경제적 압박을 받고 중국으로부터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해야 될까 중국으로부터 좀 호의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런 시도를 하고 있다. 뭐 요 정도로까지는 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제 MBC는 이걸 어떻게 해석한 거예요? 이 시도는 중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시도다. 이러고 그냥 해석이 끝난 거예요. 뭔가 되게 알랑거린다는 느낌이 그런 드네요. 뉘앙스를 주려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오독이라기보다는 좀 의도적인 과도한 해석? 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이제 MBC가 따로 떼어서 보도를 해버린 헤리티지 재단의 이제 분석 요 부분에서도 사실 좀 오버하는 게 엿보이는데 MBC는 이걸 어떻게 해석했냐면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 조사 자체가 사드 배치를 완전히 뒤집는 건 아니라 그랬잖아요. MBC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요 발언이 미국과 거리를 두려는 정치적 발언이다. 좀 이상해요, 사실은. 이거는 해석이 되게 이상한 거예요. 네. 그 프로세스를 잘 모르겠는데. 되게 이상하죠. 그 발언이 미국과 거리를 두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다라고 헤리티지 재단이 말을 했대. 그러니까 그렇게 MBC가 해석한 그 문장 자체가 네. 뭐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일단 해석한 거 되게 이상하죠. 네. 오히려 그 발언은 거리를 두려는 게 아니라요. 미국이 너무 오해할까봐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발언이죠, 사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그죠. 네. 양쪽에 사실 다 이렇게 뭔가 다 정리를 하려고 미국이 너무 불만을 드러낼까봐, 미국이 너무 화낼까봐 어떻게 보면은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그죠. 그거가 더 적절하네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또 원문을 봤죠. 그러니까 원문에는 원래는 이츠예요, 이츠.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거리를 두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다. 이것이에요, 원래. 자,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기사가 뭐냐면요. 그 앞에 기사 이거예요, 다. 문재인 대통령이 보고를 받지 못했고, 그래서 쇼킹했고, 놀랐고, 충격적이었고, 그래서 조사를 시작했다. 심지어는 제가 볼 때 MBC보다 더 열심히 그 보고 누락 경위를 설명해줘요. 네. 그 다음에 이 문장이 나와요. 이츠라는 단어. 원래대로 해석하면은 이 문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러한 조사 지시는 이렇게 들어가야 맞아요, 주어가. 조사 지시는 미국과 거리를 두기 위한 정치적 발언이다. 이러면 이해가 가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석.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거는 MBC의 확실한 오독이에요. 그 이치를 왜 하필이면은 문 대통령의 이거는 사드 배치 뒤집는 게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가져왔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은 지금 MBC 이게 다 워딩이거든요. 보도 자체를 보고 있으면 되게 이상한데 그게 왜 미국과 거리 두기 위한 거지? 거리를 오히려 좁히기 위한 건데? 그러니까 맥락을 자기 입맛에 맞게 다 잘라버려놔. 이거는 입맛에 맞는 것도 아니야. 되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게 왜 거리 두기야?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다가 이거는 원문을 보고 싶게 만들어요, MBC가. 보수 성향의 싱크탱크인 헤리티지 재단은 사드를 배치해서 해가 될 일은 없다면서 사드와 관련한 기존 결정을 바꾸려는 게 아니라는 문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과 거리를 두기 위해 사용한 정치적 발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문을 보고 싶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봉우 하진 안 하고 뭐해. 이게 이상하잖아. 그 발언은 누가 봐도 그냥 미국 달래기인데 사실. 그죠. 그거를 왜 미국 거리두기라고 해석을 했을까? 그리고 심지어 지네가 하는 말도 아니잖아요.
헤리티지 재단의 분석을 인용하면서 헤리티지 재단이 그렇게 말을 했다고? 더 이상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거는 아주 네. 전형적인 친중 반미 네. 대통령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래서 보시면은 아무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있는 기사도 쪼개가지고 원래 하나의 기사에 있는 걸 쪼개가지고 너무 치사하네요. 네. 정말. 마치 굉장히 많은 곳에서 이렇게 막 벌떼처럼 그런 의견을 내고 불만이 많은 것처럼 과장을 하는 데다가 해석도 굉장히 이상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는데 MBC의 결론은 뭐냐? 이렇게 불만이 많으니까 한미동맹에 균열이 갈 거라는 거예요. 또 미국 내 일각에선 중국이 사드 논란을 이용해 한미 관계를 틀어지게 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거는 거의 주술 의식 아닙니까? 네, 동맹에 진짜. 금이 갔으면 좋겠다는. 너무 심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외신은 이런 식으로 곡해를 하면은 그러네요. 사실 굉장히 이게 사실 봉우 씨가 이렇게 자세히 풀어서 얘기해 주니까 이게 좀 이상한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냥 기사만 딱 바로 보면은 넘어가요. 그냥 넘어가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러네. 그러죠. 사실. TV조선도 그냥 몇 개 있는 외신을 이용해서 그렇게 불만이 많다는 식의 보도를 하긴 하는데 이렇게 MBC처럼 막 한 기사를 쪼개고 막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MBC 수준이 정말. 근데 한 기사를 쪼갠 거는 의도가 사실 있는 거예요. 그죠. 명백하죠. 사안을 떠나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거는 기본적인 언론 윤리에 위배되는 거예요. 수준이야. 그래서 제가 이것도 넣을 겁니다. 심의를 넣어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네. 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지입니다. 그 문자 폭탄이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하는 돌직구쇼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하는데요. 되게 짧아요. 근데 이제 얘기의 내용은 25, 26, 그다음에 6월 1일 이렇게 3번 이 문자 폭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이 사람들이 그 청문회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지적을 하거나, 그러니까 지적이라면 동의하면서 막 청문회 문제를, 그러니까 그 후보자들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건 긍정적으로 생각해.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야당 의원들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받은 문자 폭탄에 대해서 너무나 깊게 동의하는 거지. 그 슬픔에, 그 분노에. 그래서 왜 이런 걸 보내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비판을 하는 내용을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이게 이제 어떤 조직의 힘이다라고 믿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누군가가 그 마치 이렇게 딱 지시를 내리면 촥 움직이는, 그렇지 않고선 이럴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정성이 또 참 요즘 정성희 의원 저한테, 논설 의원 저한테 참 많이 걸리는데요. 정성희 의원이 먼저 이래요. 그 진행자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 때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제 앵커가 말을 합니다. 이런 국회의원한테 월급 주는 거 아닌데 라는 문자로 시작돼서 우리가 총을 들었어, 폭탄을 들었어, 무슨 테러야 라는 문자가 있어요. 근데 이 문자를 읽어줘요. 우리가 총을 들었어, 폭탄을 들었어, 무슨 테러야 하는 걸 읽더니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총을 들었어, 폭탄을 들었어, 무슨 테러야, 우리라는 표현을 썼군요. 그렇게 말해요. 진행자가. 그러면서 국민이 목소리를 내겠다는데 테러라니 또 이런 얘기를 또 막 읽어줘요. 그러면서 그랬더니 이제 정성희 의원이 전화번호를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누가 이제 공작이 있는 거다? 틀린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만 해도 국회의원들이요, 저한테 인사하면은 그 전화번호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저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진짜 전화번호 주세요 이러거든요. 예. 이런 국회의원들이 그 국회에서 앉아 있으면서 계속 문자 폭탄을 받는다는 그 번호가 유출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이 사람 주장대로라면. 그러니까 이것은 조직의 어떤 힘이 있는 거다. 네. 정성희 논설위원인가요? 네. 이분이 인터넷을 못 하시나? 이거 전화번호가 어떻게 유출됐는지 다 나와 있어요. 검색만 하면은. 그러니까. 네, 누가 조직적으로 한 게 아니라 국회 시스템에서 그냥 나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또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우리 같은 기자들도 청문회를 갔다가 국회 방송을 통해서 늘 보고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예.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 국회 방송을 보면서 그걸 일일이 보면서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무슨 문제 발언이거나 뭐 누구한테 좀 유리하거나 불리하거나 상황이 나왔을 때 일제히 그 시간에 맞춰서 한다는 거는 뭔가 마치 동원 의혹이 있는 거죠. 전화번호도 좌표를 제거. 찍듯이. 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동원 의혹이 있다. 참 변하는 세상에 참 적응을 못 하십니다. 네. 그랬더니 김진이 마치 좌표를 찍듯이 또 옆에서 막 강조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제공을 전화도 제공해주고 시간도 지정해주고 이제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 동원하는 흔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요. 예,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 가이드라인 세우시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사회에 대해서 잘 적응을 못 하시고 계시네요 지금. 네. 이렇게 이제 신나게 얘기를 하니까 또다시 이제 박성규 그 청와대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이 저 논리를 확장하면 국회의원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 의원 의정활동 마음에 안 들면 그 의원 사무실에 가서 행패 부리고 국회의원 해코지하는 것도 정치 참여입니다. 법원에서 내리는 판단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가서 방해하고 판사 테러하는 거 그것도 자신의 국민의사 참여입니다. 어떻게 논리가 저렇게 확정될 수 있어요? 저건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래서 우리 사회가 혼탁해진다. 뭐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 헛소리해서 그래요. 네. 막 이야기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얘기한 그 김지혜 씨가 그 변호사 그분이 여기서 이상한 얘기했다 그러지 않았나요? 예, 정부 그러니까 이분이 주로 야당 쪽에 이제 의견을 대변을 하는데 이분이 이 문제에 있어서는 다 똑같이 의견을 내고 있어요. 문자폭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정확하게 그냥 풀어딩을 말하면 문자폭탄 보내는 사람들이 문자폭탄 왜 보내니까 또 이런 청문회 같은 데서는 의결 권한이나 또 청문 권한에 영향력을 가하기 위해서 보내는 측면이 있고요. 경선 과정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는데요. 라이벌 후보의 사기를 꺾어서 후보 사퇴시키기 위해서 또 이렇게 문자폭탄 보내는 거죠. 이런 식으로 청문회에 임했던 야당 의원들이 그 본인에게 돌아온 문자폭탄에 대해서 해명을 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만으로도 이미 청문회의 그 기능이 지금 마비됐다고 보는 것이 옳겠죠. 예. 근데 여기서 쭉 이야기를 하다가 저는 오히려 기술 발전, SNS 기술. 기술 발전, SNS 기술 이렇게 발전됐는데 거기에 따른 시민들의 민주주의 의식이 아직 따라가지 못한 상황에서 후유증이 발생한 거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어떤 네티즌의 말에 따르면 민주주의 반달리즘의 파시즘적 형태라고 표현하는 네티즌도 있었는데 제가 마음에 들어서 한번 파시즘적인 형태다. 네. 라고 하면서 이제 이 얘기를 하거든요. 파시즘 좋아하시나 보다. 근데 그랬더니 김진이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파시즘적 형태다. 그러면서 거기서 또 번죽을 맞춰주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흥분을 해서 얘기하는데 저는 파시즘 이거를 가지고 문자 폭탄이라고 말하는 것조차 우리가 지금 적절치 못하다라는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자 행동으로 해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이것에 대해서 도를 넘어서서 저는 파시즘 그 단어 자체보다 반달리즘이라는 표현이 다 깨부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문명 파괴 이런 거잖아요. 근데 민주주의를 파괴한 거라는 거잖아요. 이런 표현을 이 김지혜 변호사가 했다는 것. 그리고 사실 이게 보고서 쓸 때 항상 고민이 되는 게 이런 지적이 그러니까 뭐 한참 그렇게 문자가 많이 오던 시기에 조선일보, 동아일보 이런 매체들을 중심으로 그거에 대한 비판 칼럼 사설들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계속 고민을 했던 것들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를 막 그렇게 테러라고 규정하고 막 심하게 파시즘 막 뭐 반달리즘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뭔가 사람들의 열망이 시스템 안에서 잘 충족이 안 돼서 벌어지는 과도기적인 문제 행동이라고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을 피력하는 것 이런 표현까지는 쓰지 않더라도 이건 문제 행동이다라고 지적하는 것도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 되는 합리적인 비판이면은 그걸 우리가 지적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합리적인 비판의 선이 어느 정도까지인 건지 방금 말씀하신 거. 근데 저는 합리적인지 합리적이 아닌지 뭐 그게 욕설인지 이거는 제가 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이게 홈페이지에 노출된 홈페이지나 이런 댓글로 하는 행동도 아니고 그냥 개인 그 사람 문자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일일이 다 판단하고 뭐 이렇게 재판관처럼 해줄 수는 없는 문제이고 이 문자를 보내는 것에 있어서는 지금 말한 것처럼 뭔가 이게 조직적으로 막 움직인다 하더라도 저는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결국은 모든 내용이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운동 같은 일종의 이것도 뭐라 그러지 정치를 이제는 우리가 계속 방관하지 않겠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라는 것인데 좀 마찬가지로 누구든지 문자폭탄은 받을 수 있고 우리도 받을 수 있고 누구든지 그 어떤 뭐라 그러지 주도적인 일을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을 그러니까 공인이 돼서 무엇인가 하다 보면은 분명히 맞을 수 있는 문제인데 이거를 계속
반대,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이걸 던져서 내가 일을 못하고 있어. 이거에만 계속 몰입돼서 이야기를 하느라고 청문회 때도 오히려 자기 얘기를 막 하잖아요. 자기 아들 얘기 막 하고 굉장히 그 불쌍한 척하면서 내가 이런 폭탄을 맞아서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근데 그거는 되게 공인으로서의 저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라. 그리고 자기가 해야 될 일, 자기가 김상조 그 공정거래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나왔다면은 그냥 그거에 그냥 하면서 그런 어떤 비판은 걸러서 들으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지적할 내가 보기에 그냥 한마디로 개소리다라고 생각하면 안 들으면 되는 거고 귀담아 들어야 될 비판이 있으면 들으면 되는 거고 민원연도 그런 비판 되게 많이 오잖아요. 그럼 듣고 안 듣고 그건 판단해야 되는 문제지. 제가 고민이 되는 건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주도적으로 국회의원한테는 그러면 그게 해도 되는 건데 예를 들면 민원련 활동을 하다가 마음에 들지 않은 말을 했어요. 그러면 그게 민원련 공식 창구로 오는 게 아니라 제 개인 핸드폰으로 온다던가 처장님 개인 핸드폰 이런 걸로 그런 어떤 메시지들이 쉴 새 없이 오고 핸드폰이 불통이 될 정도로 그런 게 와요. 그러면 그걸 받는 제 입장 그런 활동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저는 그렇게 비판적으로 볼 수 있다는 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첨예한 문제는 맞아요. 아니 근데 볼 수 있는 거랑 그걸 언론에서 막 배나은 편을 들어주면서 누가 어떤 새끼가 우리 배나은한테 이런 걸 보냈어 이렇게 방송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고충은 충분히 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저도 그러니까 우리도 민원연도 그런 일이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황우석 사태 같은 때 뭐 거의 일을 못할 정도로 그 이런 폭탄이 떨어지고 왜 니네는 그 황우석을 반대하느냐라면서 엄청나게 왔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그냥 굉장히 일방적으로 그것이 잘못했다 이렇게만 가는 것은 상당히 좀 둔한 행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그 문자 폭탄이라는 게 그냥 아무한테나 예를 들어서 진짜 아무한테나 떨어진다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그냥 객관적으로 그것만 놓고 보면 인권 침해일 수 있죠. 근데 지금 국회의원들이 받고 있는 거는 근본적인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은 왜 국회의원들 본인들이 이 상황을 그러니까 이런 욕을 왜 먹고 있는지 그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거기에 본질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시민들이 그 국회의원한테 정말 개인적인 악감정이 있어서 하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한테 문자폭탄 쏟아진 이유는 본인들이 자격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 누군가를 검증할 그 자격이 본인들한테 없다 이거예요. 그런 문자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문제는 거기서 발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그런 좀 옳은 소리를 했는데 사실은 그 지적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내보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자신의 아들은 그 병역 의혹이 있는데 그거를 가지고 그 자기 캔디캡이 있는데 그걸 나가서 따지다 보니까 그런 슬픈 일이 발생하고 그러니 자기 아들에 대해서 또 막 이렇게 얘기하게 되고 그 주제가 아닌데 이거는 막 그 변명을 하고 있고 근데 이런 상황이 이게 옳은가? 그러니까 이 최소한 청문회를 할 때 청문회 나가서 그 사람 비판할 때는 그런 거에서 좀 자유로운 사람으로 위주로 구성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의 사태에 대해서만 딱 일단 우리가 지금 모든 상황에 대해서 문자 행동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이 상황 전반을 우리가 이렇게 뭐 같이 판단 내리긴 좀 어렵고요. 이게 발생한 지 얼마 안 된 사안이니까. 근데 지금 청문회에서 벌어진 일만 놓고 보면요. 이거는 정치 참여가 맞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그로 인해서 검증이 됐어요. 김상조 후보자가 아니고 그 청문 위원이. 그잖아요. 우리 다른 사람들이 모르던 사실을 알게 됐다고요. 야, 저 사람은 장난 아니네. 누구한테 이런 의혹을 물어볼 사람이 아니네. 알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국회의원들이 본인들의 반성이 먼저 필요하다. 지금 이 상황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어떻게 따지면 사실은 다 엄살일 수 있어. 그 전화번호 새로 바꾸면 되잖아. 그냥 그렇지 않아요? 나는 그런 창구를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국회의원 본인들도 반응이 달라요. 하태경 의원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받을 때가 인기 좋은 거다. 난 요새 안 와서 아쉽다. 이런 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뭐든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하면 아프고 남이 당하면은 이제
괜찮고 그런 건데 폭탄이라고 말하면서 그냥 이렇게 수사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몰아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런 부적절한 지적을 해서 폭탄을 받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걸 얘기를 하진 않지만은 그 김상조 위원장에 대한 그 비판은 사실 지금 도를 넘어서 사실 말도 안 되는 게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고 뭐 방화범이냐 그런 것까지. 그것도 그렇고 카드 왜 이렇게 안 쓰냐고. 그리고 차는 왜 샀냐고. 차를 왜 샀냐고 왜 물어봐요. 차 사서 탈 수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정말 듣다 보면은 이게 지금 황당해요, 코미디인가? 이 사람들이 진짜 뇌가 있는 건가 싶을 정도의 약간 질문들을. 질문하면서도 뭔가 자포자기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아무 말이나. 진짜 아무 말 대잔치. 본인들도 웃어요. 질문하다가 허허 이런 것까지 물어봐서 미안합니다. 막 이런단 말이에요. 미안해하더라고 오히려. 그리고 부끄러워하고. 근데 왜 도대체 누가 그런 지시를 내서 그런 말들까지 그렇게 시간을 그냥 차라리 일찍 마무리하시지. 그러니까 말이 되냐고요. 한밤중까지 그렇게 모여. 문자 폭탄이 아니고 진짜 시민들이 그 청문회장 와서 항의를 해도 할 말이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반성이 먼저 이 상황에서는 그런 반성이 먼저 필요해요. 문자 폭탄 받았을 때 나도 너무 힘들어 이게 문제가 아니라. 점점 바뀌고 있다는. 네, 그거를 알아야 돼요. 이제는 약간 층위가 다르다고 저는 아직 생각하긴 하는데 그거는 고민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문자 폭탄. 그 상황 자체만 놓고 봐서는 사실 우리도 좀 고민이 필요하죠. 네, 맞아요. 왜냐면은 그냥 내가 살다가 갑자기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 생각하면 인권 침해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자유한국당이라던가 막말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받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정의 구현이라는 느낌을 받지만 반대로 맞는 말을 하는 의원에 대해서 반대 세력들이 그렇게 뭐 그런 폭탄을 보낸다. 예를 들면 그렇게 항의하는 그런 고민이 또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그래서 저도 이번 청문회에 대해서만 생각을 해서 좀 말씀을 드린 거고. 저는 아무튼간에 연예인이 아니고 연예인이라고 말하네. 국회의원이라는 기준은 국회의원에 한정되는 거라고 지금 계속. 아니 그게 아니고 국회의원이나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공인이라는 게 아니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뭔가 이렇게 정확하게 어떤 입장을 가지고 그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그런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어떤 지적을 내 행동에 대해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내 행동에 대한 비판을 받지 말아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들한테 개인 문자를 보내서 내 의견을 전달한 게 아니라 전 공식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나와서 얘기를 하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하면은 뭐 논평을 같이 쓴다던가 같이 뭐 저에 대해서 제 글에 답변 글을 쓴다던가 이건 괜찮은데 그러니까 문자로 온 게 그게 내 사적인 어떤 영역으로 들어왔을 때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는 것이고요. 맞아요. 그런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게 그 자유한국당이 받아서 괜찮다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그 이전에 경선 과정에서 사실 굉장히 민주당에서 많은 먼저 논란이 됐죠. 민주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받았었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또 괜찮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튼 너무 발끈해서 이 일 때문에 이것 때문에 자기가 일을 못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오바다. 이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청문위원으로서 반성이 먼저 필요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다른 문제를 논해야지. 너무 좀 마치 그 문자 행태 자체가 지금의 본질인 것처럼 얘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들도 며칠 전에 뭐 봉우 씨한테 이제 오히려 그래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면서 이게 공론화가 되면은 또 어떻게 결론이 뭔가 이제 없어질 거 없어지고. 그러니까 기자들도 며칠 전에 뭐 봉우 씨한테 내가 인터뷰하라고 했던 것 중에서 뭐 기자 어디서 전화 왔었잖아요. 그게 이르신 분이었어요? 기사들도 기사도 이제는 자꾸만 그렇게 비판하고 시민들이 너무 요즘은 모니터를 거의 전문가 수준으로 막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면은 끝이 없다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그냥 겸허히 받아들이고 잘못했으면 바로바로 시인하고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면 정치인들이라거나 뭔가 정부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 아니면 어떤 단체의 대표라든지 단체에서 뭔가 밖을 향해서 뭔가 얘기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한마디 그다음에 행동 하나하나가 더 중요해졌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비평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막 하도 정말 모든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버린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더 그러니까 늦게 할 때도 있고 또 덜 깊이 있게 지적할 때도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이제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촉을 세우고 있어야 되는 그런 정말 살기 어려워진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들 전문가이고 맞아요. 기자도 그렇고 비평하는 사람도 그렇고 정치인도 그렇고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원래 그렇게 중요했는데 우리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잊었다기보다는 본인들이 그분들이 다 사람은 전부 다 요구가 있었는데 시스템이 정착이 되지 않아서 어떤 일종의 그럼 이렇게라도 해봐야지 하는 어떤 삐져나옴 그런 탈출 과정에서 이런 과도기적인 행동이 발생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그렇게 개인에 대한 어떤 그런 공격이 아니라 그런 걸 하지 않아도 그런 문제적인 행동을 하거나 자격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렇죠. 그런 시스템이 빨리 만들어져야지 그게 돼야 되는 거지. 이건 어쨌든 의견 표출이니까라고 하면서 그냥 방치하거나 그렇게 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도 배남 활동가 의견에 동조하는 편이고 왜냐면은 지금처럼 이렇게 온 국민이 정치적인 관심이 폭발을 하고 정부 내각 청문회를 이렇게 많은 국민이 보면서 반응을 하는 시대가 제가 볼 땐 지금 거의 당군이 이제 처음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현상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상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판단이 필요하고 배남 활동가가 얘기한 어떤 사적 영역, 개인의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네. 앞으로 저는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죠. 그러세요. 네. 왜냐면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 혹시나 MBC, TV조선 이런 방송사들이 또 엉뚱한 반응을 내놓을까봐 봤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방송사들도 그냥 양쪽의 의견을 나열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민감하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죠. 네. 그 부분 아무튼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저는 문자 폭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정말로 계속 말하지만. 그 모든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자기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굳이 공개해서 자기 징징거리면서 나한테 이런 것이 왔다라고 하면서 내 일을 못하겠다 이것 때문에 그럼 보지를 말든가 굳이 그렇게 하는 것 그 자체가 좀 찡찡이 행동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좀. 어쩔 때는 또 그 제보가 왔다고 문자로 제보가 왔다고 또 하면서 그걸로 가지고 청문을 하기도 했어요. 제보는 당연히 좋죠. 약간 양가적인 게 있는 게 그렇게 본인이 받은 사람이 공개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보낸 다음에 인증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또 많아요. 지금 그래요. 네, 맞아요. 네. 아무튼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기회가 되면 또 이런 논의를 할 기회가 오겠죠. 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민원연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안녕하세요. 민원연의 이봉우 활동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언론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문제입니다. 독재와 부패 기득권을 대변하는 언론들은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문제는 곧 우리 삶의 문제입니다. 사주의 입장을 반영한 권력의 욕심을 투영한 언론, 이들을 감시하려면 전문성과 꾸준함 그리고 투명함이 기초되어야 합니다. 민원연은 1984년부터 시민단체로서 언론을 감시해오고 있습니다.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민원연 후원으로 언론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활동에 힘을 보태주세요. 민주언론 시민연합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투명하게 운영됩니다. 후원 계좌 신한은행 100-019-186-241입니다.